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인간 세상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 편을 준비했습니다. 보드레가 준비한 따뜻한 이야기들 들으시며 기쁜 꿈 꾸시며 스르르 잠드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남학신 장수와 부채 장수를 둔 어머니. 날마다 비가 오다가 오랜만에 활짝 깬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웃집 여자가 걱정 많은 아주머니네 집으로 놀러 왔어요.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네요. 비가 너무 와서 얼마나 끈끈하던지 말이에요. 이웃집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린 채로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요? 이웃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잖아. 비가 개면 아무래도 남학신을 사지 않을 텐데 어쩌면 좋노? 아주머니가 하소연을 하자 이웃집 여자는 아주머니를 위로하면서 비는 또 얼마든지 올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굳이 장마가 아니더라도 소나기도 쏟아진다고요. 심지어는 한겨울에도 날씨만 춥지 않다면 눈 대신 비가 오니 아무 염려 말라고 몇 번씩이나 말해 주었습니다. 걱정 많은 아주머니는 그제야 찌푸렸던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비가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이웃집 여자는 아주머니네 집에 다시 놀러 왔어요. 비가 오면 아주머니가 걱정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놀 수 있을 것 같아서였지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이웃집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힐끗 보더니 또 길게 한숨을 내쉬지 뭐예요. 아니, 이렇게 비가 오면 둘째 아드님 남학신이 잘 팔릴 텐데 왜 또 그러세요? 이웃집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뭘 해. 우리 큰아들은 부채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부채를 하나도 못 팔 거라니야. 이를 어쩌면 좋담. 아주머니의 말을 들은 이웃집 여자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화가 났지요. 걱정이 되어 밥도 못 먹을 지경인데 웃다니요. 아니,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날이 개면 부채가 잘 팔려서 좋구나. 비가 오면 남학신이 잘 팔려서 좋구나. 이렇게요. 이웃집 여자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그 정말이네. 걱정 많던 아주머니는 이웃집 여자의 명쾌한 대답에 무릎을 탁 하고 쳤다고 합니다. 갈모를 빌려준 선비. 지금부터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정선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임금이 동대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북적북적한 사람들 사이에 정선비도 있었지요. 곧 임금이 탄 가마와 수많은 신하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지요. 임금과 신하들이 지나가고 나자 후두둑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선비는 걱정이 없었답니다. 비에 젖지 않도록 갓 위에 쓰는 갈모를 2개씩 가지고 다녔거든요. 비가 오자 정선비는 얼른 갈모 하나를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어느 젊은 선비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갈모 하나가 더 있으니 어서 쓰시오. 젊은 선비는 고마워하며 갈모를 받아 썼습니다. 정선비와 젊은 선비는 함께 걸어갔지요. 그런데 헤어져야 하는 갈림길에 이르렀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젊은 선비가 정선비에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만 갈모를 빌렸어도 되겠습니까? 내일 제가 대구로 갖다 드리지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지요. 2 사람은 서로의 집을 알려주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젊은 선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정선비가 젊은 선비의 집을 찾아갔지요. 며칠 전 친척 한 분이 그 갈모를 쓰고 가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사흘 뒤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날이 되어도 젊은 선비는 오지 않았답니다. 정선비는 다시 젊은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젊은 선비가 도리어 화를 내는 겁니다. 아이, 그까지 갈모가 뭐 대단하다고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갈모 하나 돌려받자고 이러는 줄 아시오.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이오. 정선비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지요. 정선비는 과거를 치르고 벼슬길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라 살림을 맡아보는 호조 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지요. 임금은 누구보다도 정판서를 믿고 아꼈습니다. 정판서는 나랏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작은 일도 꼼꼼히 살피며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호조의 새로운 신하가 정판서에게 인사를 왔습니다. 그 신하는 바로 갈모를 돌려주지 않았던 선비였지요. 정판서는 매서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중요한 나란 일을 하려는가? 신하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벼슬을 그만두었습니다. 정판서는 하찮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큰 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그네가 길을 가다 어느 두부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갓 만들어진 두부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니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는 꽈리 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프다 못해 쥐어짜듯 아파오기 시작했지 뭐예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두부 한 무만 줄 수 있겠소? 지금 당장 돈이 없지만 곧 갚으리다. 나그네가 어렵게 부탁을 했지만 두부장수는 앙칼지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외상을 달라고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약속은 꼭 지키겠소. 우리 집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정말이요? 아이고, 나도 비싼 돈 주고 콩 사다 만든 두부니 꿈도 꾸지 말고 얼른 저리 가시오. 두부장수는 야박하게 눈까지 흘기더니 항아리를 들고 저 앞에 있는 우물로 갔습니다. 나그네는 아직도 따끈한 김이 올라오는 두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저 입맛만 다셨습니다. 길을 가야 했지만 발길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나요? 그때 어디선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가 우르르 나타나 두부가게 앞에 멈추더니 갓 나온 두부를 모두 먹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이, 저 돼지들은 좋겠다. 나그네는 돼지들이 배불리 먹는 모습을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물을 깃던 두부장수는 나그네가 갔나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돼지들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돼지들! 두부장수가 항아리를 내팽개치고 달려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두부는 벌써 돼지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뒤였지요. 아, 이봐요. 여기서 멀뚱히 서서 그저 구경만 했어요. 돼지들을 좀 쫓지 그랬어요. 이 고약한 사람 같으니라고. 두부장수가 버럭버럭 화를 내자 나그네가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허허, 나야 그저 돼지들은 맛돈 주고 먹는 줄 알았지. 나그네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3년 고개.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장에서 닭 한 마리를 사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아이고, 도실도실한 닭 푹 꼬아 할멈이랑 아들이랑 만나게 먹어야겠군. 할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걸어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닭이 푸드득 하고 날개짓을 하더니 할아버지 손에서 달아나 버리지 뭐예요. 에구머니나 저 닭 잡아라. 할아버지는 허둥지둥 닭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꽈당 넘어지고 말았지요. 할아버지는 고갯길을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이런 고얀 닭 같으니라고. 그렇게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은 할아버지는 넘어진 것보다 닭을 놓친 것이 더욱더 속상했지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여기는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3년고개 아닌가. 할아버지는 멍하니 앉아 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요. 아니 영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아들이 꺼이꺼이 울지 뭐예요. 아이고 영감,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다니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나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숨만 푸푸 내쉬었지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할멈과 아들은 어찌 사누? 할아버지는 밥상 앞에서도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다지요. 이제 금방 죽게 생겼는데 밥은 먹어 뭐하누? 할아버지의 시름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결국 몸져 눕게 되었지요. 아내가 죽을 쑤어와도 절레절레 고개만 흔들고 아들이 조물조물 주물러 주어도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용한 의원이 와서 침을 놓고 약쑥으로 뜸을 뜨고 약을 다려 먹어도 할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아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다면서요. 제가 오래 살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사내아이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네가 무슨 수로 나를 오래 살게 한단 말이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사내아이는 자신 있다는 듯 할아버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사내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3년 고개 쪽으로 갔다지요. 아니, 3년 고개 쪽으로는 왜 가는 것이냐? 나는 3년 고개라면 2번 다시 가기 싫구나. 할아버지는 손을 내저으며 돌아가려고 했다지요. 할아버지,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기서 다시 넘어지시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사내아이의 말에 할아버지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고개에 이르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왜 다시 넘어지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냐? 사내아이는 방긋 웃으며 말했지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니까 10번 넘어지면 30년, 20번 넘어지면 60년을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듣고 보니 사내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지요. 그래, 그러면 어서 다시 넘어져야겠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쿵 저리쿵 하며 대굴대굴 구르고 또 굴렀지요.
한 번 굴렀으니 3년이요. 10번 굴렀으니 30년. 20번 굴렀으니 60년일세. 할아버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자꾸자꾸 굴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기운이 펄펄 났습니다. 밤이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단잠에 빠졌고 낮이면 우걱우걱 밥을 뚝딱 해치우고는 일을 하러 나갔지요. 아이고 영감, 앞으로는 100년은 더 살겠어. 아내와 아들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는 장을 오갈 때마다 삼년고개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지요. 앞으로 대굴, 옆으로 뒹굴, 뒤로 떼굴떼굴 구르고 또 굴렀다고 합니다. 옛 이야기 시르릉 비쭉 한라봉. 옛날 이야기에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물건들이 많이 나오지요. 바로 이 이야기에도 신기한 털, 시르릉새와 빗죽새, 한라봉새의 깃털이 등장합니다. 신기한 힘을 지닌 깃털이 사건을 일으키며 옛 이야기에 신비감과 재미를 듬뿍 불어넣는데요. 그럼 그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 옛적 어느 한 부부가 아들 용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용이는 글 공부로 출세를 할 거예요. 그렇고 말고. 그러나 부부의 바람과는 달리 용이가 하는 짓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20살이 다 되도록 글 공부는커녕 만날 활만 쏘고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어보고 어머니가 타일러 보아도 용이는 뻥뻥 큰 소리만 치는 것입니다. 염려 마세요. 제 활이 복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글도 몰라 농사일도 몰라라 하니 이 일을 어쩌나요. 매일매일 빈둥빈둥 노는 꼴 더는 볼 수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용이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감댁에 사위가 되기 전에 집에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멀뚱멀뚱 있던 용이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에이구, 한심한 놈. 대감 사위 되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다니. 아이고 참. 아버지는 끌끌 혀를 찼지만 용이는 벌써 활과 화살을 챙겨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꼬불꼬불 첫째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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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포르릉 날아가는데 화살 한 발 휙 하고 쏘니 시르릉 새가 툭 하고 떨어지지 뭐예요. 용이는 시르릉 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답니다. 그런데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뭐예요. 한 발짝 떼면 시르릉, 또 한 발짝 떼면 시르릉. 아니, 옷자락에 붙은 빨간 깃털? 용이가 옷자락에 붙어있던 시르릉 새의 깃털을 활에 매달았습니다.
꼬불꼬불 둘째 고개를 넘어갈 때 삐쭉삐쭉 삐쭉새가 폴폴 날아가네요. 화살 한 발 휙 하고 쏘니 날아가던 삐쭉새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용이는 삐쭉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지 뭐예요. 한 발짝 떼면 삐쭉, 또 한 발짝 떼면 삐쭉. 아니, 옷자락에 붙은 파란 깃털, 용이의 옷자락에 붙어있던 삐쭉새의 깃털을 떼어 활에 매달았습니다. 꼬불꼬불 셋째 고개를 넘어갈 때 한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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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폴랑폴랑 날아가지 뭐예요. 화살 한 발 휙 하고 쏘니 한라뽕 새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용이는 한라뽕 새를 맛있게 구워 먹었지요. 그런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라뽕, 두 걸음 걸을 때면 또 한라뽕. 아, 옷깃에 붙은 노란 깃털. 용이는 자신의 옷깃에 붙은 한라뽕새의 깃털을 떼어 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용이는 한양에 닿았습니다. 궁궐의 기와집에 한양이 참 크구나. 용이는 어느 대감댁 대문을 쿵쿵쿵 두드렸습니다. 이 댁에 꼭 필요한 머슴이 왔습니다. 나 보십시오. 허허, 그 녀석 배짱 한번 마음에 든다. 대감은 그 길로 용이를 머슴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대감 딸이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옳지, 이때다. 용이가 가마를 들기로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대감 딸이 가마에서 내려 일어서려는데 어이쿠, 용이가 대감 딸 앞에 엎어진 거예요. 용이는 고개를 들고 일어서며 대감딸 저고리 안쪽에 깃털 3개를 살짝 넣었습니다. 어머나, 이 일이 어찌된 일일까요? 대감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시르릉 빗쭉 한라뽕 이런 신기한 소리가 나지 뭐예요. 또 놀라 한 걸음 떼니 시르릉 빗쭉 한라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어머나, 새로 신은 꽃신 탓인가? 대감딸이 꽃신을 벗어둔 채 버선발로 걸어봐도 이상한 소리는 여전했지요. 옳지, 내가 양반답지 않게 서둘렀구나. 대감딸은 느릿느릿 걸어보아도 시르릉 빗쭉 한라뽕 하는 소리가 계속되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용이는 실실 웃음이 났지요. 그러나 대감딸은 시름시름 앓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찾아와 침을 놓고 약을 주어봐도 여전히 시르릉 빗쭉 한라뽕 하는 소리는 계속되었지요. 대감은 하는 수 없이 온 마을에 방을 붙였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치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 그 소식을 들은 용이는 얼씨구 좋다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이는 대감딸의 맥을 짚는 척 하더니 우러처처 풍차차 기합 소리를 내며 저고리에서 한라봉 깃털을 슬쩍 빼내었습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쳤으니 한번 걸어보십시오. 대감딸이 조심스레 한 걸음 내딛더니 시르릉 삐쭉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아버지, 한라봉 소리가 안 나요. 아이고 그래. 용이야, 나머지 소리도 얼른 없애거라, 얼른. 아우, 예, 대감마님. 한라봉 소리를 쫓느라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이구. 그렇게 용이는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했다지요. 그렇게 사흘 뒤 용이는 대감딸의 맥을 짚는 척 하더니 으라차차 쭉차차 하며 저고리에서 비쭉 깃털을 슬쩍 빼내었습니다. 어머 아버지, 비쭉 소리가 안 나요. 어이구 그래 좋구나 좋아. 대감과 대감딸은 다 나은 듯 기뻐했습니다. 용이야, 하나 남은 시르릉 소리를 당장 없애거라, 얼른. 대감마님, 비쭉 소리를 내모느라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이쿠, 용이 죽네. 그렇게 용이는 몇 날 며칠을 또 빈둥빈둥 거리며 놀기만 했다지요. 기다리다 지친 대감은 그저 용이에게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용이는 거들먹거리며 진맥을 하는 척하다 우러처처 르렁처 시르릉 깃털을 슬쩍 빼냈습니다. 어머 아버지, 이젠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종종종 걸어도 조용, 느릿느릿 걸어도 조용했지요. 아이고 용이야,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구나. 대감은 기뻐서 넙죽 절까지 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용이가 대감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용이는 의기양양 고향집에 돌아왔어요. 아니, 내 아들이 진짜 대감 사위가 되다니. 아버지 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다지요. 그 뒤 용이는 글 공부도 하고 농사일도 배웠습니다. 물론 가끔씩 활도 쏘았다지요. 그 걸음으로 간다면 삼돌아, 김진사댁에 이 편지를 갖다 드려라. 주인은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가야 하나요? 김진사댁에 처음 가는 삼돌이는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지요. 혹시라도 더 멀리 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주인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삼돌이는 투덜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김진사댁은 미담마을에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나요? 게다가 갈림길이 나오니 도대체 어디로 얼만큼 가야 하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었지요. 마침 길에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미담마을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니? 여기 이쪽 길로 가세요. 저도
지금 미담마을에서 오는 길이랍니다.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김진사 댁이 미담마을 어디쯤에 있는 줄 아느냐? 그럼요. 김진사 댁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걸요.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막막하고 길을 잃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이제 한시름 놓였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김진사 댁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갑자기 소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얘, 내가 묻는 말 안 들리니? 삼돌이가 다그쳤지만 소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삼돌이는 몸을 획 돌려 걷기 시작했지요. 그때 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걸으면 아마 1시간쯤 걸릴 거예요. 제 걸음으로는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거든요. 그제야 삼돌이는 소녀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기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삼돌이는 부끄러워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훈장님의 깨달음. 옛날 어느 마을에 훈장님이 살았습니다. 훈장님은 아이들에게 회초리 한번 들지 않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글을 잘 가르쳤지요. 아이들이 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맛난 꿀떡이나 엿도 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이 훈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훈장님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몇 해 전이었어요. 그날도 서당은 천자문을 외우는 소리로 가득했답니다. 아이들은 훈장을 호랑이보다도 무서워했지요.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꾸벅꾸벅 조는 날이면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때 쿵쾅쿵쾅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늘 늦게 오는 또리, 돌쇠, 덕수, 도령이었지요. 너희들은 날마다 늦는구나. 셋은 벌을 서면서도 키득키득 웃고 장난을 쳤습니다. 결국 훈장이 회초리를 들었지요. 이 녀석들, 고진감래라는 말을 아느냐? 쓴 것이 끝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니라. 고생스럽지만 지금 공부를 하면 훗날 즐거움이 오기 마련이지. 그 말이 끝나자 문득 훈장의 머릿속에 달콤한 꿀이 떠올랐습니다. 벽장에 숨겨둔 달콤한 꿀을 이따 먹어야지. 훈장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지요. 훈장은 새 아이에게 벌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옆방 벽장으로 가 꿀단지를 꺼내 먹었지요. 참 달콤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새아이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화들짝 놀란 훈장은 얼른 꿀단지를 벽장에 숨겼습니다. 훈장님, 방금 벽장에 감춘 것이 무엇입니까? 에헴, 아이들이 먹으면 죽는 독약이란다. 잠깐 나갔다 올 터이니 청소를 말끔히 해놓아라. 훈장은 헛기침을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리는 방바닥에 무엇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지요. 냉큼 다가가 맛을 보니 아주 맛있는 꿀이었답니다. 신이 난 또리는 벽장에서 꿀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꿀을 먹어 보았습니다. 안 돼. 훈장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잖아. 히히히, 이건 꿀이야. 훈장님이 우리를 속이신 거라고. 또리의 말에 말리던 돌쇠와 덕수 도령도 달려들었지요. 결국 셋은 꿀 한 단지를 몽땅 다 먹어 치웠지 뭐해요. 셋은 텅 빈 꿀단지를 보자 걱정이 되었습니다. 훈장님의 꿀을 다 먹었으니 큰일 났다. 우리 모두 회초리를 맞을 거야. 그때 또리가 훈장이 가장 아끼는 연적을 들고 나가더니 마당에 냅다 내던지는 거예요. 연장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돌쇠와 덕수 도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연적까지 깼으니 이제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 뻔했지요. 마당으로 돌아온 훈장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 집안 보물을 이렇게 산산조각 냈느냐? 그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있던 또리가 벌떡 일어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연적을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벽장 속 독약을 먹었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요.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 큰일이니 말이에요. 그 뒤로 훈장은 깊이 뉘우치고 좋은 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쪽이. 반쪽이는 몸이 온전하지 못한 주인공 반쪽이가 지혜와 용기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린 옛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용기와 자신감, 지혜로움으로 열심히 일어나는 매력적인 반쪽이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늦도록 자식이 없자 부인은 날마다 기도를 올렸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반쪽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주십시오. 부인의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인지 어느 날 꿈속에 수염 허연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냇가에 있는 물고기 3마리를 잡아 구워 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다. 부인은 당장 냇가로 달려가 팔딱이는 물고기 3마리를 잡았습니다. 2마리 반을 먹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머나,
이를 어쩌나요. 지나가던 고양이가 반마리를 딱 물어가 버렸습니다. 10달 뒤 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큰아들도 멀쩡하고 둘째 아이도 멀쩡했지요. 그런데 셋째 아이만 반쪽이지 뭐예요. 눈과 귀와 팔과 다리는 다 하나씩, 입이랑 코는 반쪽 뿐이었지요. 그래도 반쪽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삼형제도 나이가 찼습니다. 셋 중에 반쪽이는 힘이 아주 장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형제는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반쪽이도 나섰지요. 하지만 형들은 둘만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반쪽이가 부끄러우니까 그랬지요. 가던 길에 마침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두 형은 반쪽이를 그 큰 바위에다 꽉꽉 잡아 맸습니다. 이러면 못 오겠지? 반쪽이는 힘이 장살했지요. 끙 하고 힘을 주니 바위가 쑥 들렸습니다. 반쪽이는 집 앞마당에 바위를 쿵 내려놓았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어디다 쓸 바위냐? 잔치 때 떡돌하게요. 반쪽이는 불이 나게 두 형을 뒤쫓아 갔습니다. 형들이 힘겹게 고개를 넘어가는데 글쎄 반쪽이가 따라오네요. 가던 길에 마침 큰 나무가 보이자 두 형은 반쪽이를 나무에다 꼭꼭 묶었습니다. 이러면 또 못 오겠지? 반쪽이는 힘이 장살했지요. 끙 하고 힘을 주니 나무가 뿌리채 쑥 뽑혔답니다. 반쪽이는 이번에도 집 앞마당에 나무를 턱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어디다 쓸 나무냐? 잔치 때 떡매하게요. 반쪽이는 다시 두 형을 뒤쫓아 갔습니다. 형들이 산을 힘겹게 넘어가는데 반쪽이가 또 따라오네요. 가던 길에 마침 호랑이 굴이 보였습니다. 두 형은 반쪽이를 밧줄에 꽁꽁 묶어 호랑이 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러면 못 오겠지? 하지만 반쪽이가 누굽니까? 힘이 장살했지요. 끄긍끙 힘을 주니 밧줄이 투둑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때로 덤벼들었습니다. 엉! 반쪽이가 누굽니까? 힘이 장산데요. 호랑이 귀를 잡고 발을 툭 차서 한 마리, 호랑이 귀를 잡고 발을 툭 차서 두 마리, 호랑이 귀를 잡고 툭 차서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렇게 해서 호랑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반쪽이가 귀하디 귀한 호랑이 가죽을 잔뜩 챙겼습니다. 그걸 지고 고개를 넘다 이웃 영감을 만났어요. 반쪽아, 그거 어디서 난 것이냐?
영감은 호랑이 가죽이 욕심났지요. 이래저래 해서 호랑이를 잡았노라고 반쪽이가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 나랑 내기하자. 사흘 안에 내 딸을 데려가면 너랑 혼인시켜주마. 만약 네가 진다면 호랑이 가죽은 모두 내 것이야. 영감의 딸은 예쁘기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 반쪽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답니다. 보자, 언제 내 딸을 데리러 올 거냐? 오늘 밤 아가씨를 업어갈 테요. 집으로 달려간 영감은 종들을 모두 불러 대문 앞, 앞마당, 지붕 위까지 지키게 했습니다. 딸방 앞은 영감 내외가 단단히 막아섰지요. 그날 밤 영감네 식구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런데 반쪽이는 어디에도 안 보였습니다. 아니, 반쪽아, 왜 안 온 것이냐? 네, 어머니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오늘 밤 아가씨를 업고 갈 테요. 영감네 식구들은 어제 한 그대로 다시 했답니다. 그런데 반쪽이는 이번에도 또 안 왔지요. 반쪽아, 왜 또 안 온 것이냐? 어머니가 아파서 못 갔지요. 오늘 밤 아가씨를 업어갈 테요. 영감네 식구들은 그제랑 어제랑 한 그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꼬박 이틀을 못 잤으니 눈꺼풀이 잠길 수밖에요. 영감네 식구들은 모두 지쳐 쿨쿨 드르렁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반쪽이는 떡시루, 녹근, 꽹과리, 유황에 빈대까지 챙겨갔습니다. 영감 집으로 설렁설렁 들어간 반쪽이는 대문 앞에 자는 사람들 상투끈으로 묶고 앞마당에 자고 있는 사람들 손에 북이랑 꽹과리를 잡아매고 지붕 위에 자는 사람들 머리 떡시루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영감 흰 수염에는 유황을 살살 바르고 딸방에는 빈대를 살짝 뿌렸지요. 곤히 자고 있던 딸은 몸이 근질근질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려워? 못 참겠어. 딸이 문 밖으로 나오자 반쪽이가 딸을 척 둘러엎고는 소리쳤습니다. 반쪽이가 아가씨를 업어간다네. 그러자 다들 깜짝 놀라 난리가 났지 뭐예요. 영감은 불을 켜려다 수염에 불이 붙어서는 내 수염 탄다, 내 수염. 대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려다 꽝 부딪혀서는 내 상투야, 내 상투. 앞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몽둥이를 덥석 집으려다 둥둥 꽹꽹 북과 꽹과리가 울리자 아이쿠 아이쿠. 지붕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번쩍 들려다 하늘이 무너졌네, 하늘이. 이러고는 난리를 피웠지요. 그 길로 반쪽이는 마음 놓고 멀리 멀리 달아났지 뭐예요. 그 뒤 예쁜 영감 딸을 색시로 맞았대요.
그리고는 어찌 되었냐고요?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검정소와 노랑소. 옛날 어느 선비가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걷느라 지친 선비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때마침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어이, 옳지. 시원하겠다. 저기 좀 쉬어야겠는걸. 선비는 서둘러 나무 그늘 아래로 갔습니다. 선비는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바로 앞 들판에서는 늙은 농부가 소 2마리를 부리며 밭을 갈고 있었지요. 한 마리는 검정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누렁소였습니다. 선비는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2마리 소 가운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늙은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그러더니 선비가 있는 곳까지 와서는 선비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습니다. 물론 힘이야 검정소가 더 세지만 하도 게을러서요. 부지런하고 말도 잘 듣는 누렁소가 더 낫습니다. 선비는 늙은 농부가 이상했습니다. 어이, 고참. 그냥 밭에서 소리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속삭이시오? 아,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자기 흉을 보면 좋을 리가 없지요. 선비는 늙은 농부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의 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누구나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선비가 바로 훗날 정승의 자리까지 오른 황희입니다. 황희는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도 늘 너그럽고 자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남의 잘못도 함부로 말하는 법이 없었지요. 황희는 늙은 농부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재판 잘한 원님. 옛날 경상도 창녕 고을에 나이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 원님은 재판을 참 잘하기로 유명했다지요. 어찌나 재판을 잘하던지 온 나라에 소문이 나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서서 안 되는 일이 있겠어? 하며 말하곤 했다지요. 한 번은 웬 할머니하고 젊은 사내가 닭 한 마리를 들고 원님에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2사람은 닭 한 마리를 두고 서로 자기 닭이라고 우기고 있었지요. 원님은 할머니에게 먼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글쎄 내가 오늘 장터에 닭을 팔러 갔습니다요. 하루 종일 있어도 닭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저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 닭을 나한테 맡기면 팔아주지요 해서 닭을 저 청년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팔 생각을 않기에 안 팔려거든
그 닭 돌려주시오 했더니 벌쩍 뛰며 이게 웬 할머니 닭이야? 내 닭이지. 하지 뭡니까? 그러면서 날 미친 사람으로 보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말을 끝내자 젊은 사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닙니다. 저 닭은 제 손으로 키운 닭인데 오늘 장터에 팔러 갔다가 안 팔려서 다음 장에나 팔까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할멈이 나타나 자기 닭이라고 우기며 내놓으라는데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멀쩡한 남의 닭을 제 닭이라고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까? 저야말로 억울합니다. 원님은 다 듣고 두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 가만히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할머니를 불렀지요. 오늘 아침에 닭한테 모이로 무엇을 먹였소? 저희 집은 가난하여 좋은 먹이가 없어 삼시를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닭한테 무엇을 먹였느냐? 예, 쌀도 먹이고 보리도 먹이고 콩도 먹였지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포조를 시켜 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닭이 똥을 누기를 기다렸지요. 드디어 닭은 똥을 누웠고 그 속에는 삼시가 소복이 들어있지 뭐예요. 저 할멈은 닭한테 삼시를 먹였다 했고 너는 곡식을 먹였다 했다. 어때? 여기 삼시가 보이느냐? 이래도 네 닭이라고 하겠느냐? 원님의 현명한 판결이 끝나자 젊은이는 옴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넌 거짓말을 한 죄로 할멈에게 산닭 한 마리를 더 물어주어라.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리하여 두 마리의 닭이 생기게 된 셈입니다. 또 한 번은 어느 농사꾼이 관하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원님, 오늘 장에 가서 소를 팔고 오다 소 판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를 넘다가 똥이 마려워 고갯마루 장승 밑에 돈더미를 놔두고는 잠깐 똥을 누고 와보니 그새 돈을 누가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돈은 병든 어머니 약값으로 쓸 돈이니 부디 제발 찾아주십시오. 농사꾼의 말을 듣던 원님은 포졸들을 시켜 장승을 뽑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승을 마당에 엎어놓고 매질을 하게 했답니다. 예끼 장승아, 남의 돈을 맡았으면 잘 맡았다 돌려줄 것이지. 도둑 맞은 것을 뻔히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니 넌 죄가 많다. 뉘우치도록 해라. 장승한테 매질을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온 고을에 그 우스꽝스러운 일이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고 글쎄 원님이 장승을 뽑아다 엎어놓고는 곤장을 친다는군요. 사흘 동안 그렇게 장승을 엎어놓고 매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매질을 한 장승을 그 자리로 다시 갖다 세워놓았지요. 그리고는 믿음직스러운 포조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장승을 세워둔 곳에 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잘 엿듣도록 해라. 지나가며 혼잣말을 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도둑이 있을 터이니 그놈을 잡아오도록 해라.
그리하여 포졸은 장승을 세워둔 곳에 가 가만히 숨어 엿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승아, 네가 욕봤다. 돈은 내가 가져갔는데 욕은 네가 받구나. 히히히. 하고는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그놈이 바로 도둑이었지요. 그리하여 당장 그 도둑을 잡아들였고 도둑 맞은 돈은 주인을 찾아주었다고 합니다. 원님의 현명한 재판 덕에 마을의 범죄는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하는군요. 의적 강목발. 옛날 경상도 진주 땅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강씨고 이름은 목발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목발인고 하니 다리를 절어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목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리를 전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 절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강목발이 어렸을 적 한 해는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배를 골아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고 이러는 판이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한 집, 큰 부잣집만은 그렇지 않았더래요. 그 집에는 곡간의 곡식이 썩어 나가고 돈꾀에 돈이 넘쳐나고 이러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부잣집 재물이 슬금슬금 줄어들더래요. 누군가 훔쳐간 흔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난데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대문간에 쌀도 있고 부뚜막에 돈도 있고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흉년에도 굶어 죽지 않았대요. 하루는 강목발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아들이 간밤에 슬그머니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더랍니다. 밤이 되어 나갔다 새벽이 되면 들어오더란 말이지요. 너무나 이상해 뒤를 밟았답니다. 어딜 가나 했더니 그 부잣집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엷은 스묵은 무거운 새로 대문을 굳게 잠궈 놓았는데도 그게 그냥 손 하나 턱 하나 갖다 대니 쇠문이 철컥 열리더랍니다. 곡간문도 커다란 무쇠 자물쇠로 잠그어 놓았지만 그것 또한 그냥 손만 갖다 대니 철썩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쌀가마니 여러 개를 한쪽 어깨에 포개어 짊어지고 나와서는 또 손만 대니까 쇠가 다시 철컥철컥 잠기더랍니다. 그래 놓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집, 양식 떨어진 집에 나누어 주더래요. 식구 많은 집에는 한 말씩, 식구 적은 집에는 닷되씩 이렇게 대문간에 슬쩍슬쩍 놓아주고는 도로 집에 들어와 자더랍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날 밤 또 아들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은 또 부잣집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곳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아래 위 겹으로 달린 자물쇠를 철컥철컥 열고 들어가더니 커다란 동계에 손을 슬쩍 갖다 대니 그 동계가 철컥하고 열리더래요. 동계가 얼마나 큰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까 허리가 꺾여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떠밀어 동계 속에 집어넣고는 쇠를 탁 잠궈 버렸답니다. 예끼놈, 조그만 녀석이 벌써 도둑질을 하느냐? 어디 혼 좀 나봐라. 하고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집주인이 뒷방에 가 동계를 열어보려고 보니까 그 속에서 웬 사람 소리가 나지 뭐예요. 그것도 아이 목소리였지요. 아이고 아이고 하며 슬피 우는 소리에 집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궤 안에 있소? 그러자 안에서 대답을 하기를 난 이 집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다. 주인이 놀라 얼른 엎드려 절을 했다지요. 아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하도 오래 궤 속에 들어있어서 갑갑해서 못 살겠다. 바람이나 쐬게 해다오.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소리에 얼른 말대로 했다지요. 주인은 동계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 마을 뒷숲, 숲속으로 가자. 숲속에 들어가니 이제 됐다. 궤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라. 나를 보면 부정타니 눈을 감고 열도록 해라. 주인은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뚜껑을 열었다지요. 그러니까 쏙 나와서 쪼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집주인이 한참 있다 눈을 떠보니 궤 속에는 아무것도 없더라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재물신이 도망을 가버렸네. 집안 재물을 지키는 신이 없어졌으니 이게 무슨 낭패야. 그 후로 그 아이는 의적이 되었답니다. 도적 두목이 되어 부잣집 재물을 털어다가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또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벼슬아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집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돌려줬다고 하지요. 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높은 담도 단번에 훌쩍 넘고 제 아무리 튼튼한 쇠도 손만 갖다 대면 척척 열렸다지요. 힘이 어찌나 센지 무거운 쌀가마니 대 6개를 한쪽 어깨에 포개어 짊어지고 아름드리 소나무도 한 손으로 쑥쑥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신 같은 솜씨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다가 한 번은 진주성에서 관아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청으로 끌려가 혼이 나기도 했다지요. 그때 너무나 심하게 고문을 받은 나머지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절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새길 높은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었다니 그 제주가 예사 제주가 아니었더래요. 사람들은 강목발을 두고 고마운 마음은 들긴 하지만 그 좋은 제주로 세상을 빛내며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아깝다는 말들도 하곤 했답니다. 배장수와 할아버지. 옛날 옛적 배장수가 배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장터에 나왔습니다. 맛 좋은 배 사세요. 꿀맛 같은 배가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배장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장수는 배를 아주 비싸게 팔았지요. 배는 아주 귀했고 그 귀한 배를 파는 다른 상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비싼 값에 팔긴 했지만 그 배는 인기가 많았지요. 그리하여 그 상인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셨어요. 여보시오. 나는 몹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오. 나에게 배 하나만 주면 고맙겠소. 아니, 돈도 없다면서 배를 달라고요? 배장수는 할아버지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장수에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이, 배가 몹시 고파 그런다오. 딱 배 하나만 주시오. 아니, 영감이? 그거 참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남 장사하는데 귀찮게 굴지 말고 썩 비켜요, 저리. 배장수가 힘껏 할아버지를 밀자 할아버지는 그만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지요. 그때 조그만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배가 많이 고프세요? 그럼 이 배를 잡수세요. 할아버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네가 맛있는 배를 나에게 빌려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이 배를 꼭 갚으마. 그리고는 할아버지는 자신이 먹고 난 뱃속에서 까만 씨앗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씨를 땅에 심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심은 그 자리에 싹이 돋아났지 뭐예요. 싹은 점점 자라 커다란 나무가 되었습니다. 배장수도 눈이 동그래져서 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배나무는 금세 꽃이 피고 조금 더 지나니까 가지마다 아주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꼬마야, 아까 너한테 빌렸던 배를 다시 갚으마.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배를 실컷 따먹으시오. 배는 얼마든지 있다오.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배나무에 열린 배를 따먹었습니다. 자, 배장수 양반, 당신도 하나 드셔보시구려. 배장수는 미안해하면서도 받아 먹었습니다. 배를 다 땄으니 이 배나무는 내가 가져가야겠소. 할아버지가
배나무를 뽑아 등에 짊어지고는 장터를 떠나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가버렸습니다. 거참 신기한 요술이군. 아유, 나도 저런 요술을 부릴 줄 알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배장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배 수레 곁으로 갔습니다. 내 배. 내 배가 하나도 없잖아. 배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배장수는 화가 나서 할아버지가 간 길 쪽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까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 배는 모두 내 배였어. 그제야 배장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말했지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는 큰 산에 사는 신선이 틀림없어요. 배장수가 욕심을 부리다가 신선 할아버지한테 큰 벌을 받게 된 거야. 배장수는 빈 수레를 끌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배장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정한 값에 배를 팔며 착한 마음으로 잘 살아갔다고 합니다. 까마귀의 실수. 열심히 일하는 젊은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들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지요. 여름이 되면서 농부가 그해 봄에 정성껏 심어놓은 옥수수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농부가 옥수수를 거두려고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애써 가꾸어둔 옥수수를 까마귀가 쪼아먹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못된 까마귀 같으니라고. 농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애써 가꾼 옥수수를 망쳐놓은 까마귀를 잡으려 밭에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농부가 밭에 나가보니 까마귀가 그물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지 뭐예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까마귀는 애처롭게 깍깍 울어댔습니다. 농부는 까마귀가 가여워 화가 났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었지요. 그래, 다시는 곡식을 쪼아 먹지 말아라. 약속을 지킨다면 널 놓아주마. 어이, 물론이죠. 아저씨 밭에는 절대 오지 않을게요. 그리하여 농부는 그물에서 까마귀를 풀어주었습니다. 까마귀는 그물에서 풀려나자 파닥파닥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던 까마귀는 갑자기 다시 농부의 곁으로 날아왔어요. 아니, 왜 다시 오느냐? 농부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을 이리로 꿰어올게요. 그러자 농부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만 살면 그만이고 네 친구들은 죽음으로 몰겠다는 거냐? 아이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못된 까마귀 같으니라고. 까마귀는 얼른 높은 하늘로 날아올라 저 산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농부의 밭에는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도 조금 더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긴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수면에 보드레가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별아 가족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좋은 꿈 꾸세요.